본 방송은 먼 이탈리아에서 온 유튜브 가족 플로라님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분명 집에 있었던 16세 딸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충전한 상태로 그대로 방에 있었고 칫솔, 세면도구, 화장품 그 어떤 것도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딸아이만 사라진 것이었죠. 그런데도 당국은 가출이라고 판단을 해 엠버 경고조차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딸. 싸늘한 시신으로 차가운 숲속 바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라진 딸도 시신으로 돌아온 그 상태도 모두 충격이었지만 이 부모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범인들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을 준비해 철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이들. 오컬트 스토리 스카이라 데스 살인사건 편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딸. 딸의 마지막 행적은 언제였을까요?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딸은 2012년 7월 5일 웬디즈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교대 근무를 한 뒤에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의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던 딸이 그 다음날 아예 사라졌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핸드폰 충전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창문도 열려 있었고 아마도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행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달라. 부모님의 애타는 절규와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도 모두 슬픔에 빠진 상황이었죠. 특히 스카이라와 친했던 2명의 친구, 이들은 트리오라고 불렸습니다. 이 2명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함께 해왔던 두 친구 에디와 쇼프는 제발 우리 친구 좀 찾아달라며 트위터,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남기며 스카이라의 부모님과 함께 주변을 찾고 수색하는 거에도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친했을까요? 스카이라와 에디는 8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부모님도 서로 아는 사이였죠. 심지어 에디는 스카이라의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그냥 문을 벌컥벌컥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의 부모님은 에디에 대해서도 밖에 나가면 조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친한 사이였죠. 그리고 스카이라와 쇼프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입생 시절 그때부터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셋은 뗄 수 없는 사람, 별명 트리오였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디와 쇼프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 감정적인 슬픔에 대한 부분을 스카이라가 많이 챙겨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친구를 찾아달라며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었죠. 실종된 다음날 에디와 에디 어머니는 함께 조사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스카이라를 찾기 위해서였죠. 쇼프 같은 경우도 함께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미 계획이 잡힌 2주간 그 카톨릭 여름 캠프 때문에 그곳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거기는 찾아봤냐? 누구랑은 연락을 해봤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스카이라의 행적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돕니다. 스카이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미 실종이 아니라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카이라가 하우스 파티에 가서 헤로인을 과다 복용을 했다라는 소문이었죠. 그렇게 파티에 참석했다 이미 죽어버렸고 당시에 함께 있던 하우스 파티 인원들이 당황해서 이미 시체를 처리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소문은 진실이었을까요? 트리오였던 두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셋이서 함께 마리화나도 자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진술이 나왔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던 당시 스타시티의 경찰관 제시카 콜뱅크는 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판단합니다. 분명 근거가 없는 소문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심지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너무 똑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걸 누군가가 주입시켜서 설득시킨 게 아니면 그렇게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황, 배경, 설명, 시간 이 모든 게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문의 출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시카 콜뱅크 경찰관은 그 출처를 알게 됩니다. 그 소문을 낸 사람은 바로 트리오 중에 한 명이었던 에디였습니다. 왜 에디는 이런 소문을 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경찰. 하지만 검거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시카는 우선 이 두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몰래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종자인 스카이라의 부모님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였던 데이브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누군지 아냐? 내 딸과 가장 친한 친구다. 특히 에디는 8살 때부터 친했고 나에겐 조카 같은 애다. 왜 걔를 강압수사하느냐며 반발을 했던 겁니다. 결국 수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경찰관 내부에서만 수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FBI까지 붙으며 조사가 들어가지요. FBI는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절대 오랫동안 숨길 수 없다. 심지어 어떤 범인은 밖에 나가서 자기가 누굴 죽였다라고 자랑까지 하니 말이죠. 이 사건도 분명 언젠간 그 실종에 대한 근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앞서 근거부터 찾기 시작했지요. 바로 이 두 친구를 용의선상에 두고 말입니다. 거기선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실제로 트리오라고 해서 굉장히 친한 줄 알았던 이 셋. 하지만 에디와 스카이라가 많이 싸웠다라는 증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워낙 절친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트러블들은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건 발생 전 있었던 그 트러블은 조금 심상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봤죠. 분명 에디는 슬픔을 참지 못하며 제발 내 친구 좀 찾아달라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 친구를 태그하며 친구야 생일 축하해 라는 글을 남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디뿐만 아니라 쇼프도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숫가에서 노는 사진을 올리며 전혀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분명 이들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경찰은 그날의 흔적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 아파트의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게 하나 포착됩니다. 새벽 12시 30분경 스카이라가 포착됩니다. 집 밖으로 나와 쓰레기 수거통 근처에 있는 이 회색 세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이 회색 세단은 스타시티의 서쪽 웨스트버지니아의 블랙스톤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포착이 됩니다. 분명 서쪽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 안에는 분명 스카이라가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경찰은 직감합니다. 얘네들 범인 같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회색 차량의 소유, 당시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디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추궁하자 에디와 소프는 그날 만난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함께 스타시티의 동쪽 방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CCTV는 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세 번째, 아니 그럼 차에 태우고 나서 스카이라가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얘기를 하자 함께 마리화나를 피고 우리는 집에 데려다 줬는데 당시에 부모님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집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길 끝에 내려다 주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묻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당시에 스카이라를 픽업했던 시간은 밤 11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당시의 CCTV는 밤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도 멀리 데려가지 않았다라고만 주장을 하게 되죠. 경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에디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됐죠. 이상한 건 에디 스스로가 저 할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쇼프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아예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때부터는 스카이라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언론도 사람들도 이 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근거, 무언가 이상한 정황들을 포착합니다. 스카이라의 소셜미디어였는데요. 사라지기 전날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에 있는 게 좀 지겹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 바로 트리오 2명을 지칭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런데 이 글이 있기 하루 전에는 이런 내용을 씁니다. 너희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분명 이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사건 발생 전에는 좀 좋아진 정황이었죠. 무언가 균열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좋게 보고 이들이 다시 만남을 가진 뒤에 스카이라가 사라졌다라는 근거였습니다. FBI는 한 가지의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굉장히 매력적인 10대 남성 가짜 계정을 만듭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는 한 멋있는 남성인 척하며 이들에 대한 대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정신 상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하죠.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그리고 FBI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쇼프는 온라인에선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보이며 에디는 굉장히 활기찬 성격으로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활기차고 무언가 의기처럼 나오는 에디가 어디에서도 친구의 실종에 대해 화가 났다는 걸 암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디는 일상적인 일을 자꾸 트위터에 올리고 쇼프는 친구들과 함께 글도 올리고 심지어 이 둘은 자신들끼리만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몇 달이 지났은 2012년 11월 5일 게시물이 조금 이상한 게 올라옵니다. 에디는 지구상 그 누구도 나를 조종할 수 없어. 그리고 레이첼 쇼프, 너 만약 네가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넌 틀린 거야 라는 이 둘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생긴 그런 게시글이 올라오죠. FBI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죠. 확실한 건 시신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이 점을 잘 파고들면 분명 자백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FBI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제 딸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 딸이 더 이상 제어간답니다. 엄마와 아빠인 우리를 때리고 비명을 지르며 동네를 자꾸 뛰어다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발 격리시켜달라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발신자는 바로 레이첼 쇼프의 엄마였습니다. 당국은 바로 판단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데리고 와.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너가 지금 힘든 이유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때 쇼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녀가 한 첫 마디. 우리가 스카이라를 찔렀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쇼프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절친한 친구 2명에게 살해를 당한 스카이라. 놀랍게도요, 이 살인은 무려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학 수업이 있었고 에드와 쇼프는 야, 스카이라 죽여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쇼프가 2주 동안 카톨릭 캠프를 간다라고 말씀을 앞서 드렸었죠. 그 전에 죽이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들 사이에 균열이 간 것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이들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의 바로 그날, 쇼프와 에드를 만나기 위해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도록 시킨 거죠. 같이 마리아나나 좀 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꼬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트에 들러 종이 타월, 표백제, 청소용 천, 이런 걸 전부 구입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쇼프는 아빠의 집에서 삽을 가지고 나왔고 에디는 부엌에서 칼 2자루를 챙깁니다. 그리고 각자 갈아입을 옷까지도 함께 준비하죠. 그런데 되게 소름 돋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굉장히 무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었던 옷은 후드가 달린 긴 티셔츠였습니다. 그걸 왜 입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을 숨길 데가 없어서요. 언제든 바로 죽여야 되는데 칼을 넣을 공간이 따로 있지 않자 후드 안에다 모자 부분에 칼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새벽 12시 30분 집에서 나온 스카이라를 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이들은 함께 북서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US 루트 19번을 향해 바로 블랙스필 쪽으로 향했던 것이죠. 가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된 장소를 못 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다는 걸 보고 돌아서서 결국 서쪽 방향 펜실베니아주 경계선 그 목적지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바로 마을 브레이브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리화나를 함께 피우기 위해 파이프와 칼도 전부 챙겼던 이들. 밖이 매우 더웠습니다. 그렇게 밖에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러 나간 그 시점, 바로 그때였습니다. 쇼프 에디는 신호를 주고받기로 했지요. 3, 2, 1. 앞서 걷고 있던 스카이라를 뒤에서 공격, 준비한 흉기로 무려 50번 이상 찌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공격을 당했던 스카이라는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프는 바로 뛰어가 스카이라를 잡고 땅에다가 누르게 되죠. 제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자 결국 칼로 무릎과 발목을 찌릅니다.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들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찔렀다고 합니다. 쇼프의 진술에 따르면 목에서 그렁거리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 부분도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쇼프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숨결에서 스카이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왜? 라는 말이었죠.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살인 계획대로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지요. 그 다음 그들의 계획, 바로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준비한 삽을 가지고 땅을 파보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장소와 다른 곳이었죠. 주변이 너무 단단하고 바위와 돌이 많았습니다. 결국 안매장을 하지 못하고 그 몸 위에 바위와 쓰러진 나무까지 흙으로 뒤덮어 놓은 뒤 그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똑같은 질문, 바로 피해자인 스카이라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왜 죽인 거냐? 쇼프의 말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 좋아해서요 라는 이유였습니다. 자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2013년 1월 초 쇼프를 데리고 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당신 겨울이었죠. 눈으로 덮여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쇼프를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일주일 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16세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DNA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 변사체는 스카이라가 맞았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수색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에디가 몰았던 그 은색 차량 세단의 트렁크를 열어본 결과 혈액 샘플이 확인됐고 그 DNA 분석 결과 스카이라의 피였습니다. 그렇게 2013년 5월 1일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에디까지 검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들의 살인에 대한 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 2명에게 살해당한 스카이라. 2013년 5월 1일 쇼프는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쇼프와 에디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은 동급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2급 살인죄가 유죄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징역 20년형을 권고하게 됩니다. 2013년 9월 4일 에디가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디는 당시 나이로는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에디, 2013년 9월 6일 납치 1건, 1급 살인 1건, 살인 공모 1건. 그런데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인 적 없다. 무죄를 주장했지요. 하지만 2014년 1월 28일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살인 행각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가 되었죠. 범행 동기는 그냥 친구하기가 싫어서 라는 이유.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라의 실제 일기장이 발견되면서부터였죠. 이 안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모든 설명들이 구체적이었죠. 이 내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에디, 쇼프, 나는 함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에디와 쇼프의 성관계 소리였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일기장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디와 쇼프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 너 그날 우리가 뭐 했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들의 사이가 문제가 생겼던 이유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라는 트위터에 이상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나 이제 다 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얘기하고 싶다라는 트위터를 남기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그 은밀한 관계가 밝혀질까 두려워 스카이라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난무하죠. 물론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카이라의 엄마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조롱할 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찰 수사관들도 이들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분명 스릴을 위해 살해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 일기장의 내용이 책을 통해 공개가 되자 사람들은 살해 혐의에 대한 게 납득이 안 갔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카이라가 쓸데없는 내용을 적지 않았을 거란 것이죠. 스카이라는 기록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꿈이 형사사건 변호사였기 때문이죠. 해서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것,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거짓말로 적어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범행 동기,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친구가 싫어서라는 이 사건. 스카이라 살인사건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내년에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유죄 입증이 되면서 이제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쇼프가 2급 살인을 인정을 하게 됐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종신형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10년 후였어요. 10년 후.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에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에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이제 15년이 지나서라고 해서 이제 2029년 이때쯤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이탈리아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베니아주 거기서 이제 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발생된 사건인데 어떻게 거기서 왔지라고 할 텐데 이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그 거여동 사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밀시살인 사건 만들어 놓은 거. 친구가 가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술래잡기 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목 졸라서 살해했던 그 사건처럼 외국에서도 이 사건이 진짜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제보 받기 전에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제보를 받고 나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사건 이후에도 계속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아직도 파헤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친구가 싫어서, 그러니까 미운 마음 때문에 죽였다라고 인정이 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 일기장도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요것도 좀 하나 보자면은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영상인데요. 외국의 한 유튜버가 이제 미스테리 야방 같은 걸 또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했었으니까. 여기에 아직도 추모 이런 게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로 봐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현장이거든요. 이제 여기를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얘들도. 근데 여기가 좀 말씀드린 대로 옆에 보면 돌 되게 많죠. 돌 같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고인이 발견된 장소, 십자가가 있는 그 장소였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것 같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되게 외지고 이런 공간이라서. 여기 당시에 이제 차 타는 그 CCTV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차량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보시면은 진짜 이 도저히 뭐 사람이 누가 올 거야 이런 거 예상도 못할 정도로 되게 이게 뭐지 이게 후미진 곳 그런 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도 꽤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집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데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상을 찍을 때도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차가 왕래를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뭐 이 사건에 대한 진짜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은 추측이고요. 외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추측이,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친구가 미워서 죽였다라는 내용인데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걔네들이 갑자기 한 달 전쯤에 과학 시간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은 이유도 이상하고,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원래는 스카이라랑 에디가 되게 친했어요. 8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친했고,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쇼프가 나타나면서 쇼프랑 에디가 더 친해졌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카이라가 되게 좀 못마땅해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데, 근데 이거 둘이 친해졌다라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만약에 거기 있는 책의 내용대로라면, 일기장의 내용대로라면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싫어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외부의 시선인 거고, 내부에서는 걔네 둘만 친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둘 사이 이제 이렇게 좀 사이가 소원해지다 보니 좀 사이가 좀 틀어지고 뭔가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초반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유튜브 같은 게 썸네일을 보시면서 아 얘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요 느낌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처음에 에디랑 쇼프는요
유족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아냐, 얘네가 누군지 아냐, 어떻게 얘네들을 의심하냐. 그러니까 경찰도 처음에 수사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이게 유족 측에서 반발을 해버리니까 얘는 우리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얼마나 친한 애인지 아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차량 수색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가다가 이제 다른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것.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들을 찾고 결국에는 그 자백이 나타난 거죠. 왜냐면 뭔가 거짓말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 수사가 쪼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예 슈어프가 이제 멘탈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에디는 끝까지 뻔뻔했대요. 굉장히 끝까지 뻔뻔했고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얘기가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슈어프가 빨리 인정한 이유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일단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 재판을 끝내려고 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고, 그 에디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다가 결국엔 이제 재판 판결 자체가 성인이 돼서 터져버린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얘네 둘 다 종신형인데 한 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형량이 좀 다르게 나왔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1급이 아니라 한 명은 2급으로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렸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보다 그 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스카이라는 마지막 말이 왜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랬냐라는 말을 남겼다라는 걸 왜 하냐고 남기는 거 보면은 자기가 죽는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분노에 대한 부분은 그 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일기장의 내용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 일기장의 내용은 스카이라가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걸 폭로하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나 다 알아,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부분이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잠깐 이제 친구들끼리 사이 안 좋아지면 뭐 니네들이 나 왕따 시키는 거 다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그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인 거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라는 그 부분까지는 오픈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해서 제발 찔린 거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